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이덕일작 여인열전 선덕왕 편입니다. 천하 재패를 꿈꾼 최초의 여제 선덕여왕. 뒤바뀌는 언니 천명공주의 운명.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던 이유는 골품제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정설을 이었다. 선덕여왕 제위 632년에서 647년. 유일한 성골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성덕왕조와 일련이 쓴 삼국유사왕력 편이었다. 삼국사기 선덕왕조를 보자.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니 이름은 덕만이요 진평왕의 맏딸인데 어머니는 마야 부인 김씨였다. 덕만은 성품이 너그럽고 어지러웠으며 명민하였다. 진평왕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없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덕만을 왕위에 올려 세우고 성조황고라는 호를 올렸다. 삼국유사 왕력편은 성골이 남자가 없기 때문에 여왕이 즉위했다. 왕의 남편은 음갈문 왕이다 라고 보다 분명하게 성골의 남자가 없기 때문에 성골인 선덕여왕이 왕위에 올랐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선덕여왕은 핏줄을 잘 타고났기 때문에 임금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필사본 화랑세기는 선덕여왕이 단지 성골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위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선덕여왕의 즉위에는 언니 천명공주의 애틋한 사랑이 깔려있다. 화랑세기에 따르면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장녀가 아니라 천명이라는 언니가 있는 차녀였다. 바로 이 천명공주가 사랑 때문에 왕위를 포기함으로써 선덕이 즉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천명의 사랑의 대상은 신라 25대 진지왕의 차남 용춘이었다. 용춘에게는 형 용수가 있었다. 용수는 진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인물이었으나 진지왕이 폐위되는 바람에 왕이 계승에서 탈락하고 24대 진흥왕의 장남 동년태자의 아들이 즉위했으니 그가 바로 26대 진평왕이다. 진평왕이 즉위했으나 태상 태후는 진지왕의 왕비였던 지도왕후에게 다시 진평왕을 모시라고 명령했다. 화랑세기 제13세 풍월주 대표 화랑 용춘공조는 이런 상황을 지도태후가 태상 태후의 명으로 다시 신왕 진평왕을 섬기게 되었는데 용춘공은 신왕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때문에 왕이 가엾게 여겨 총애하고 대우함이 돋타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진평왕은 자신의 왕후 마야 부인 외에 숙모까지 거느리게 되었고 궁중에서 어머니 지도태후와 함께 지낸 용수와 용춘은 어린 시절 진평왕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화랑세기 용춘공조는 이어서 용춘공이 자라자 곧 슬퍼하여 문노의 문화에 들어가 비보랑을 형으로 섬기고 서재 비형랑과 함께 힘써 낭도를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용춘이 자라면서 진평왕이 친아버지가 아님을 알게 되자 슬퍼했다는 것이다. 용춘은 자신이 폐위된 진지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몹시 슬퍼했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이고 진지왕이 도하녀에게서 낳은 비형랑을 서재로 인정한다. 용수와 용춘 그리고 천명공주와 선덕공주는 같이 왕궁에서 자랐으므로 서로 잘 알고 있었다. 진지왕의 아들인 용수, 용춘은 진평왕의 딸인 천명, 선덕공주와 이복 형제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숙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숙부와 조카 사이는 신라 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별 장애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배 계급 사이에선 친조간의 사랑이 장려되는 사회였다. 내성적 성격의 천명공주에게 싹튼 사랑의 대상이 용춘이었으나 그는 공주의 그런 마음을 몰라주었다. 자신의 출생 비밀을 뒤늦게 알고 충격받은 그의 가슴은 천명공주의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었다. 짝사랑을 고백하지 못해 고민하던 그는 어머니 마야 왕후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남자 중에는 용숙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한 것이다. 용춘이 용수의 동생이기에 젊은 숙자를 써서 용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야 왕후가 용숙을 용수로 잘못 알아듣는 바람에 천명공주의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갔다. 마야 부인에게 이 말을 들은 진평왕은 양수 겹장의 묘수라고 생각했다. 화랑새기는 이를 그때 대왕은 적자가 없어 용춘공의 형 용수 정군을 사유로 삼아 왕위를 물려주려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진평왕은 용수를 사유로 삼고 왕위까지 물려주려 했다. 아들이 없던 진평왕은 왕위 계승 문제와 장녀의 혼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용수와 천명공주의 결합은 선왕의 혈통과 자신의 혈통의 완전한 결합이었다. 아들이 없었던 진평왕은 용수를 후사로 삼아 진흥왕의 두 핏줄을 합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용수가 이를 동생에게 상의하자 용춘은 진평왕의 나이가 한창인데 잘못 왕위를 이면 불행해질까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그래서 용수는 진평왕의 제의를 사양했으나 진평왕과 마야 부인은 용수를 천명공주의 남편으로 만들어버렸다. 천명공주는 그만 사랑하는 용춘이 아닌 형 용수의 아내가 되고 만 것이다. 천명은 기회를 엿보아 용춘에게 은밀하게 첩이 본래 그리워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나 용춘은 가정의 법도는 장자가 기한 법인데 신이 어찌 형과 같겠습니까? 라며 구애를 거절했다. 선덕공주의 반발. 거절당한 천명공주는 용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용춘에 대한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성화시키기로 결심했다. 화랑새기에 공주는 공을 더욱 사랑하여 제 진평 왕에게 공의 자리를 떠받쳐 주게 하였고 여러 차례 공의 관례를 승진시켜 위가 용수공과 같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천명이 공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용춘의 지위를 높여주었음을 뜻한다. 드디어 용수도 천명공주가 사랑하는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동생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용수는 공주를 동생에게 양보하려고 하였으나 용춘은 힘써 사양했다. 공주의 사랑은 어머니 마야 왕후의 후원을 얻어 일시나마 맺어질 수 있었다. 왕후가 밤에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고 용춘을 불러 공주와 함께 묵도록 한 것이다. 드디어 천명공주는 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궁중에서 오랜 세월 그리던 사랑을 꽃피울 수 있었다. 용수도 늘 병을 칭하면서 용춘에게 공주를 모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라고 타일렀다. 이래여 천명공주는 용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나 이는 비공식적인 관계에 불과했다. 한편 13세 풍월주가 된 용춘은 많은 업적을 쌓고 있었다. 그가 낭도를 이끄는 방법은 신분이 아니라 실력과 공을 위주로 삼는 것이었다. 화랑새기는 이런 사정을 이렇게 적고 있다. 용춘공은 곧 낭도의 낡은 관습을 고쳤다. 인재를 뽑는데 골품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골품이라는 것은 왕위와 신의를 구별하는 것이다. 낭도에게 골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어찌 파로소 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러자 무리들이 크게 화합해 문노 8세 풍월주의 다스림이 다시 밝아졌다고 말했다. 용춘이 풍월주로서 큰 업적을 이룩하자 진평왕은 용수가 아닌 용춘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왕이 계승권자인 천명공주에게 지위를 양보하라고 권했다. 화랑새기는 이때 천명공주가 효심으로 순종해 지위를 양보하고 출궁했다고 적고 있다. 천명이 출궁함으로써 왕위는 자연히 용춘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선덕공주가 여기에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선덕은 언니 천명공주에게 비해 훨씬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그런 남자만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남성들의 상식에 도전했다. 언니가 지휘한다면 모르겠지만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용춘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선덕공주는 용춘에게 왕위를 양보하기는커녕 용춘이 자신의 사신 개인적으로 거느리는 시나 여기에서는 남편이란 뜻도 있다. 니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명공주만 양보하면 끝날 것 같던 왕위 계승 문제는 선덕의 도전 때문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용춘에게 왕위를 양보하기는커녕 그를 사신으로 쓰겠다는 선덕의 당돌한 말은 진평왕을 감탄시켰다. 천명공주 같으면 상상도 못할 발상이었다. 진평은 선덕이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했지만 이 정도 배포라면 여왕 노릇을 못할 것이 없겠다 싶었다. 진평왕은 선덕의 요청을 받아들여 용춘에게 선덕을 받들라고 명령했다. 이는 선덕의 사신이자 남편이 되는 것을 뜻했다. 삼국유사 왕녀의 선덕여왕조에서 선덕여왕의 남편은 음갈문왕이었다라고 적고 있고 태종 무열왕조는 태종의 아버지 용춘을 탕문흥 갈문왕이라고 적고 있는데 음갈문왕과 탕문흥 갈문왕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불분명하지만 용춘이 갈문왕에 올랐던 것은 분명하다. 여왕의 난국 타개책. 용춘은 선덕의 남편 자리를 사용했으나 임금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화랑새기는 선덕공주가 점점 자라자 용봉의 자태와 태양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고 적고 있는데 그가 왕의 상징인 용봉과 태양처럼 된 것은 그 자신의 발상과 노력의 결과이다. 그는 여왕은 3명의 남편을 둘 수 있게 하는 삼서지제를 제도화해 용춘 외에도 음방과 을제를 남편으로 삼았다. 천명은 남성이 즉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따름으로써 왕위와 용춘을 모두 놓쳤으나 선덕은 이런 고정관념에 도전한 결과 왕위와 용춘을 모두 차지하고 2 남자까지 더 가질 수 있었다. 선덕 여왕은 이런 백포만큼이나 총명했다. 삼국유사에는 선덕 여왕이 3가지 일의 기밀을 미리 알아냈다는 뜻의 직위 3사가 실려있다. 첫 번째는 선덕 여왕이 당태종이 보낸 모란꽃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향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겨울철에 개구리떼가 영묘사 옥문지라는 연못 부근에서 사나이를 계속해서 울자 서쪽 변방 여근 곡에 백제군이 숨어있음을 알아차리고 격퇴시켰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죽을 날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자면, 겨울인데도 개구리들이 옥문지에 모여 3, 4일 동안 울자 나라 사람들이 괴상하게 여겨 여왕에게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여왕은 급히 각간, 알촌, 필탈 등에게 명령해 정예병사 2,000명을 뽑아 서교의 여근곡에 숨어있는 적병을 기습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명을 받은 2 각간이 각각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서교에 가보니 부산이라는 곳 아래 과연 여근곡이 있었고 백제군사 500명이 거기에 숨어 있었으므로 모두 죽여버렸다. 백제 장군 오소가 남산곡의 바위 위에 숨어 있자 포위에서 활로 쏘아 죽이고 뒤에 따라오던 백제군사 700명까지 모두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다. 삼국사기는 이때가 선덕여왕 제2 5년 636년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후에 신하들이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선덕여왕은 개구리 성난 모양은 병사의 형상이고 옥문은 여자의 음부이다. 여자는 음이고 그 빛은 흰데 흰빛은 서쪽을 뜻하므로 군사가 서쪽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남근이 여근에 들어가면 죽는 법이므로 잡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답한다. 신하들이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왕의 성스럽고 슬기로움에 탐복한 것은 당연했다.
물론 아무리 성공이라지만은 최초의 여성 임금에 대한 반발은 적지 않았다. 그가 즉위 원년 2월에 대신 을제에게 국정을 총괄하게 한 것은 이런 반발에 대한 무마의 성격이었다. 선덕여왕은 제위 2년 봄 정월에 직접 신궁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는 신궁의 권위를 빌어 자신의 정통성을 과시하려고 한 처사였다. 제사 후에 제수를 대사면하고 모든 주군의 세금을 1년 동안 납부해 준 것은 제사로 과시한 정통성을 선정으로 연결시키려는 뜻이었다. 그러나 선덕여왕은 이런 노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당태종은 선덕여왕을 노골적으로 조롱했다. 제22년 643년 9월 선덕여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당태종에게 고구려 백제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하자 태종은 그대 나라는 부인을 임금으로 삼아서 이웃 나라의 업신여김을 받으니 이는 임금을 잃고 적을 받아들이는 격이라 해마다 편안할 데가 없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했다. 내가 종친 한 사람을 보내 그대 나라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혼자서 갈 수는 없으므로 마땅히 군사를 보내어 보호하게 했다가 그대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 그대들이 스스로 지키게 할 생각이다. 사실상 신라를 속국으로 삼겠다는 말이었다. 이때 신라 사신은 묵묵무답이었다고 삼국사기는 적고 있다. 당태종의 말이 전해지자 신라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고구려 백제의 공격을 받는 야소국 신라로서는 당나라의 지원에 국가 운명이 걸려 있었다. 이런 당태종의 입에서 부인을 임금으로 삼아 적을 받아들이는 격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여자 임금에 불만을 갖고 있던 남성들이 꿈틀거리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선덕여왕 당태종의 이런 내정 간섭에 반발하기보다는 당태종을 달래는 현실주의적 외교 정책을 택했다. 이듬해 정월 사신과 박무를 보내 당태종을 달랜 것이다. 밖으로는 고구려 백제의 공격을 받고 안으로는 여자 임금에 반발하는 남석 지배 세력의 보진하는 와중에 당나라까지 적으로 삼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태종의 이런 여왕 비하 발언은 신라의 진골 남성들을 부추겨 나중에 비담의 난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선덕여왕 제위 10년 641년에 백제 의자왕이 즉위하면서 큰 어려움이 부닥치게 된다. 의자왕 즉위 직후 정적들을 수충한 이듬해 642년 7월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서쪽 변경, 미우성 등 40여 성을 공격해 빼앗았다. 이런 점에서 여왕 선덕은 국방과 군사 부문에서 핸디캡을 갖고 있었다. 항상적인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의자 왕처럼 국왕이 전쟁터를 누벼야 했지만은 여왕 선덕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의자왕은 미우성을 빼앗은 다음 딸 윤충에게 일만 군사를 주어 대야성을 공격해 송주 김품석과 그의 아내 고타소를 전사시켰다. 고타소는 바로 김춘수의 딸이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신라 왕실의 충격은 대단했다. 의자왕이 선덕이 여왕인 것을 낮춰보고 고의적으로 군사공격을 감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선덕 여왕은 전선을 누빌 수 없는 여왕의 핸디캡에 용병설로 왔었다. 선덕 여왕이 주목한 인물은 김유신이었다. 그는 15세 때 풍월주를 역임했으나 34세 때인 진평왕 51년 629년 낭비성 전투 때 단신으로 고구려 진지에 돌진의 공을 세운 것을 제외하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김유신을 선덕이 왕이 암양주 경북 경산 군주로 임명한 때는 제위 11년 642년 김유신의 나이 47세였다. 김유신은 진골이었지만 서라벌 출신이 아닌 가야계이기 때문에 그간 소외되어 있었다. 그가 주목한 또 한 명의 인물은 김춘추였다. 김춘추는 용충과 천명공주 사이에서 난 조카였으나 폐위당한 진지왕의 손자라는 하자가 있었다. 선덕여왕은 김유신과 김춘추의 이런 하자에 주목했다. 쇠받은 사람들이 한이 궁극적으로
별출될 때 엄청난 위력이 된다는 사실을 선덕은 알고 있었다. 그의 이런 신진인사 등용책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김춘추는 일신을 돌보지 않고 적국이었던 고구려와 외를 방문해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비록 고구려와 외의 군사를 빌리는 데는 실패했으나 그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는 끝내 당나라에 가서 군사를 빌리는 데 성공하였다. 황룡삭 9층 탑을 쌓은 이유. 선덕의 왕은 부인을 임금으로 삼아 적을 받아들이는 격이라는 당태종의 내정 간섭을 겪고도 그에게 다시 사신과 방물을 보내 달래는 현실주의적 방책을 택했지만 이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었다. 그의 본심은 황룡삭 9층 탑 축조에 잘 드러나 있다. 당나라에 유학 중이던 신라의 자장법사에게 한 신인이 나타나 그대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는가? 라고 묻자 자장은 이렇게 답한다. 우리나라는 북으로 말갈, 남으로는 외국과 접해 있으며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침범하고 이웃나라 적들이 흉행하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고통입니다. 그대 나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아 덕은 있어도 위험이 없으므로 이웃나라에서 침략을 도모하는 것이니 그대는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 자장법사가 고향에 돌아가면 무슨 유익한 일이 있느냐고 묻자 신인은 이렇게 대답한다. 황룡사의 호법령은 나의 큰아들로서 범왕 제석천과 한가지로 불상의 좌우에 모시는 신 명을 받아 그 절을 호위하고 있으니 본국에 돌아가면 절 안에 9층 탑을 세우라. 그러면 이웃 나라들 고구려 백제는 항복하고 구한 동방의 9 이민족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의 길이 편안할 것이다. 탑을 세운 뒤에는 팔관을 열고 죄인을 용서하면 외적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자장법사에게 이 말을 들은 선덕의 왕은 황룡삭 9층 탑을 세울 결심을 한다. 그러나 신라에는 이런 9층 탑을 세울 만한 기술자가 없었다. 삼국유사는 이때 선덕의 왕이 보물과 비단을 가지고 백제에 가서 청해 오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적대적이던 두 나라의 관계를 볼 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영입했다기보다는 막대한 자금을 주고 데려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신라에 온 기술자가 아비지인데 아니나 다를까 기둥을 세우던 날에 백제가 멸망하는 꿈을 꾸게 된다. 마음속에 의심이 든 그가 일을 멈추자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고 어두워진 가운데 노승과 장사한 사람이 기둥을 세우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마음을 돌려 탑을 완성시켰다는 연기설화, 절탑 창건과 관련 있는 설화는 황룡삭 9층 탑이 단순한 탑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 때 안홍이 지은 동도 성립기, 동도는 고려시대의 경규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일련은 적고 있다. 대궐 남쪽 궁룡새 9층 탑을 세우면 이웃나라가 침범하는 재앙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1층은 일본, 2층은 중화, 3층은 5월, 4층은 탕나, 5층은 응류, 6층은 말갈, 7층은 거란, 8층은 여진, 9층은 예맥을 진압시킨다. 물론 선덕의 왕이 9층 탑을 세운다고 이 모든 나라들이 속국이 되리라고 믿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가 신라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한 것이었다. 백제의 공격에 신음하는 야소국 신라가 아닌 일본과 중국까지 진압하는 강대국 신라의 비전을 황룡삭 9층 탑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부식은 삼국사기 선덕왕조에서 이렇게 혹평한다. 논하여 가로되 내가 들으니 옛날에 여호와씨가 있었으나 그가 바로 천자가 아니라 복희를 도와 구주를 다렸을 뿐이요 여치와 무조 같은 경우는 어린 임금을 만나 조정에 임하여 정사를 했으나 사서에서는 왕이라 공공연히 칭하지 못하고 다만 고황후 여시 측천 황후 무시라고만 기록하였다. 하늘 두고 말하면 양은 강하고 음은 부드러운 것이요 사람을 두고 말하면 사내는 높고 계집은 낮은 것이다. 어찌 늙은 할미가 규방에서 국가의 정사를 재단하겠는가.
신라는 여자를 세워 왕위에 있게 했으니 진실로 난세의 일이며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석양에 암탉이 새벽에 운다 하였고 역경에 암돼지가 뛰어다닌다 하였으니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겠는가. 여화씨는 중국 상고 시대의 전설적인 임금인 복희의 누이 동생이다. 여친은 한나라 고조의 부인이고 무조는 당나라 고조의 부인이다. 특히 무조는 측전무라고 하여 여걸로 알려져 있는데 남성들에게는 줄곧 비난의 대상이었다. 김부식의 논리는 중국에는 이런 여인들이 있었어도 임금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김부식은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했으나 삼국 중에서 가장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삼국 통일의 커다란 꿈을 현실로 바라보게 된 때는 선덕 여왕 때였다는 점에서 이는 남성 우월주의와 유교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편견일 뿐이다. 신라는 선덕 여왕 때 삼국 통일을 꿈꾸고 그 기초를 세웠다. 그가 하자가 있던 김춘추, 김유신을 등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성들의 편견에 시달리는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득권에 젖어있던 서라벌 출신의 진골 귀족들과 달리 보수적인 신라 사회를 개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국 통일을 이룩하는 주역이 되었다. 김부식은 여성이 임금이 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했지만 선덕의 뒤를 또다시 여성인 신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망하기는커녕 불과 10년 후 삼국을 통일하는 기업을 더했다. 선덕여왕이 발탁한 이들 신세력이 진덕여왕 때 명실상부하게 신라의 신주류 세력이 됨으로써 신라는 삼국 통일의 터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나아가 황룡사 구청탑을 세워 신라가 중심 국가가 되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시에 전선을 누빌 수 없었던 여왕의 핸디캡을 적극적인 인재 등용으로 타개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삼국 통일의 기초를 세운 선덕여왕은 성공한 여왕이었다. 진지왕의 폐위. 삼국사기 진왕 27년 566년에는 왕자 동륜을 세워 태자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진흥왕이 제위 37년 만인 576년에 승하했을 때 왕위에 오른 인물은 동륜이 아니라 진흥왕의 둘째 아들 금륜으로 그가 25대 진지왕이다. 태자는 동륜인데 왜 금륜으로 바뀌었는지 화랑세계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동륜 태자는 572년 부왕의 후궁인 보명공주를 연보했다. 보명공주는 당초 태자를 거부하다가 진흥왕이 미실에게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태자를 받아들였는데도 하루는 태자가 아무도 거느리지 않고 혼자 담을 넘다가 보멸궁의 큰 개에게 물려주고 만다. 그래서 진지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최근까지는 삼국유사 도하녀 비영량조에 나라를 다스린 지 4년 만에 정치가 문란하고 황엄하여 국인들이 폐위시켰다는 구절에 따라 579년 진지왕이 폐위되고 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화랑세기에는 제13세 풍월주 용춘공조에서 진지왕이 음란함에 빠졌기 때문에 유폐되어 유궁에 3년간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진지왕이 이미 낳았던 용수와 용춘의 두 적자 외에 유궁에 폐되어 있을 때 도하녀와 관계하여 서자 비영랑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진지왕이 폐위되었기 때문에 왕위는 그 아들 용수나 용춘이 아닌 동륜 태자의 아들 진평왕이 있게 되었다. 천명공주의 그 후 천명공주는 용수가 죽으면서 자신과 아들을 용춘에게 맡김에 따라 원하던 사랑을 얻을 수 있었다. 형사치수의 유풍에 따른 이 행위는 용수가 사랑하는 부인과 우애 깊은 동생에게 주는 생의 마지막 선물이기도 했다. 사랑을 위해 왕위까지 포기한 천명은 용수가 죽음에 따라 비로소 사랑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화랑새기는 용춘공이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선덕에게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청하였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용춘이 선덕에게 애정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랑에 관한한 승리자는 천명공주였다. 천명공주와 용춘 사이의 아들 김춘추는 훗날 삼국통일의 주역 태종 무열왕이 된다. 선덕 여왕이 3명의 남편에게서 자신의 뒤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한 데 반해 천명공주는 비록 자신이 왕이 되지는 못했으나 삼국통일의 주역을 생산한 것이다. 천하제패를 꿈꾼 최초의 여제 선덕여왕 편이었습니다. 이도일작 여인열전 태백산지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